안녕하세요. 세종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은 행정중시 복합도시의 5-1 생활권 스마트 시티 도시죠. L1블럭에 공공분양주택이 하나 모집공고가 떠서 오늘 땅야와 같이 모집공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땅야야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종에 또 하나의 청약 공고가 떴는데요. 이 모집 공고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달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바로 그 분석 대상이 행정중시 복합도시 5-1 L1 블럭 공공분양주택인데요. 정말 글씨가 빽빽하죠? 오늘 이 암호문 같은 문서 저희랑 같이 한번 해석해 보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자격, 나이, 집, 소유 여부, 모든 걸 판단하는 단 하나의 기준 날짜는 바로 공고일인 2025년 12월 19일입니다. 이 날짜가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청약은 정말 정보 싸움이라서 조건 하나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렵게 얻은 당첨이 그냥 아시겠지만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규정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한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그 지도의 출발점은 거의 모든 분들이 첫 번째로 헷갈려 하시는 개념인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단추를 깨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풀어보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게 말만 들으면 그냥 나랑 우리 가족 중에 집 가진 사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그렇죠. 전혀 간단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거든요. 당연히 신청자 본인하고 배우자는 포함이 되고요. 두 사람의 주민등록 동본에 같이 올라있는 부모님, 장인, 장모님 같은 직계 존속, 그리고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 비속까지 전부 한 팀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며느리 사이까지도요. 와, 더 무서운 건 배우자가 세대 분리를 해서 따로 살아도 잠깐만요. 세대 분리를 해도요? 네, 그렇게 그 배우자와 그 등본에 있는 식구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 멀리 고향에 작은 집을 한 채 갖고 계시면 저는 그냥 시작부터 자격 미달인 건가요? 그것 때문에 청약을 못 넣는다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격 미달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규정집에 숨어있는 페이지,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딱 등장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오, 드디어 흥미로워지는데요. 분명히 우리 가족 중에 집이 있는데도 나는 무주택자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거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소형 저가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대략 한 6평 이하인 집을 딱 한 채만 갖고 계신 경우는 집이 없는 거 무주택으로 쳐줍니다. 아, 딱 한 채만. 네, 단 이런 집이 2채 이상이면 바로 유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텐데요. 바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의 배우자나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주택을 소장한 경우입니다. 아, 그럼 아까 제가 들었던 예시에서 장인어린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저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데요. 이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청약의 몸이죠. 이 카드가 어떨 때는 조커가 되지만 어떨 때는 폭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무주택 자격을 따지는 단계에서는 엄청난 조커가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자산 기준을 심사할 때는 그 부모님의 집이 내 자산에 합산되어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 다시 자세하게 다루죠. 그리고 이 조커가 절대 통하지 않는 유일한 게임이 있는데
바로 노부모 특별공급입니다. 이 특별공급에서는 부모님이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하거든요. 와, 같은 조건인데 어디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상속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갖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집을 예를 들어 5분의 1 지분을 갖게 돼서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지분을 팔면 무주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있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무주택 자격을 얻었다고 쳐요. 그런데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1년 무주택자인 거랑 10년 무주택자인 건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은데 그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뭐 제 인생 첫 월급날? 아니면 처음 독립한 날? 계산 시작점은 그러니까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카운터가 시작돼요. 만 30세부터요? 네, 만약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면 더 유리하게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이 시작되고요. 물론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팔았다면 모든 기록이 리셋되고 마지막으로 집을 판 날부터 다시 1일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산인 무주택 자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번째 산,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제 통장과 재산을 샅샅이 들여보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주택 요건을 통과해도 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죠. 먼저 자산 기준부터 보죠. 공고문을 보면 보유한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를 합친 공시 가격이 대략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현재 가치로 4,560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자동차 가치요? 그럼 제가 오래된 내제차를 가지고 있는데 중고차 값은 얼마 안 해도 최초 출고가가 비쌌다는 이유로 기준을 넘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차량 기준 가액이라고 해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폭탄이 터집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소유 주택, 무주택 자격 심사 때는 나를 도와주었던 바로 그 집이 이 자산 심사 단계에서 우리 세대의 총 자산으로 그대로 합산됩니다. 세상에. 한 단계에서는 나를 무주택자로 만들어주고 다음 단계에서는 나를 자산 초과로 탈락시킬 수 있다니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이건 정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꼼꼼히 봐야 하는 거죠. 물론 희소식도 있습니다. 2023년도 3월 28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이 자산의 기준을 10%에서 20%까지 올려주는 완화 조치가 있어요. 출산 가구에 대한 배려인 셈이죠. 자산의 산을 넘었더니 이번엔 소득이라는 더 높은 산이 나타나네요. 이건 유형별로 기준이 다 달라서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소득 기준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은 전년도 도시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도시가구의 평균 소득을 퍼센트로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대략 860만 원 이하의 100%의 기준을 맞추고요. 맞벌이라면 1,030만 원 정도까지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공고문 표를 보시면 대략 이 정도 선이라는 감을 잡으시면 돼요. 보통 소득이라고 하면 제 월급만 생각하기 쉬운데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부업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유튜브로 소소하게 수익이 나는 것도 다 합산해야 하나요? 네, 전부 다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물론이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같은 재산소득, 심지어는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공적인 이전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합산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자, 기적적으로 제가 무주택, 자산, 소득이라는 3대 관문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떤 트랙으로 달릴지 선택해야 하는군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이건 마치 게임에서 전사와 마법사 중에 직업을 고르는 것 같은데요. 전략적인 차이가 뭔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처럼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플레이어들에게만 열리는 전용 스테이지예요. 여기서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이번 공고문에는 무려 483세대가 여기에 배정됐습니다. 반면 일반 공급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오로지 청약 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느냐 이걸로만 승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특별 공급 자격이 된다면 그쪽을 노리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만약 제가 두 조건에 다 해당된다면 어느 쪽을 고르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먼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첫 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조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원이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기록을 다 보는 거죠. 와, 전원 다요? 네, 그리고 추가로 지난 5년간 소득세를 꾸준히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주택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을 위한 트랙이죠. 와, 조건이 정말 깐깐하네요. 그럼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기간을 7년 이내의 부부나 곧 결혼 예정인 부부를 위한 트랙입니다. 생애 최초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선정 방식이에요. 생애 최초가 자격만 되면 추첨의 성격이 강하다면 신혼부부는 철저하게 점수제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오래 살았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전략이 나오네요. 내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깨끗하고 꾸준히 일해왔다면 생애 최초의 추첨을 노려볼 만하고, 만약 내가 소득이 좀 낮다면, 아이가 많아서 점수가 높다면 신혼부부 쪽이 훨씬 당첨 확률이 높겠군요. 이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어떤 게임이 더 유리할지 판단해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본인의 스펙을 보고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신청입니다. 저는 이런 거 할 때 꼭 날짜를 착각하거나 버튼 하나를 잘못 눌러서 다 망칠까봐 너무 무서워요. 초보자들이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와 꼭 기억해야 할 일정은 뭔가요? 우선 일정은 휴대폰 캘린더에 알람까지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공고는 특별고금 신청이 2025년도 12월 29일 월요일 단 하루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공급은 그 다음 날이 12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떨리는 당첨의 발표는 26년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죠? 직접 어디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PC나 LH 청약 플러스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 같은 디지털 신분증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시스템은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믿고 당첨자를 뽑아요. 만약 내가 무주택 기간 시작일을 실수로 한 달을 앞당겨 적었는데 그것 때문에 턱걸이에 당첨됐다면 나중에 서류 심사에서 100% 발각되고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 책임은 누구도 져주지 않아요. 와, 정말 무섭네요. 내가 입력하는 숫자 하나하나가 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 셈이군요.
결국 마지막 최종 코스는 꼼꼼한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2번, 3번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문 같던 공고문 하나를 완전히 해부해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사는 설명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략 게임 가이드북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필승 전략을 3가지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첫째, 청약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 팀 게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과 자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1단계입니다. 둘째는 숫자에 강해져야 합니다. 내가 목표한 특별 공급의 소득, 자산의 기준을 정확히 계산해서 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부모님 집 같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야 해요. 마지막 셋째,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쟁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스펙이 추첨에 유리한지, 가산점에 유리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확률이 높은 곳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청약의 첫걸음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촘촘하고 엄격한 자격 조건을 통과해서 내 집에 당첨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집 열쇠를 받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자격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 자체가 내 삶의 재무상태표, 가족관계, 지나온 이력을 전부 돌아보게 만드는 강렬한 경험 아닐까요? 어쩌면 집을 얻기 위한 이 여정이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해드린 5-1 생활권의 L 완블럭의 주택 청약 공고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땅야와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공공이기 때문에 민영주택과는 다소 다른 분양 조건과 소득과 이러한 것들을 더 주의 있게 보시고요. 청약 일정 놓치시지 마시고 꼭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땅야 고생했어.